정진상 실장은 뭐 측근 맞다고 그럽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캠프에서 자리를 비우면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정진상 실장을 쳐다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결정 권한이 있고 네.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한 신뢰를 받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의혹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아파트, 대장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게 의혹은 아니죠. 의혹이라고 하려면은 박영수 전 특검의 딸처럼 시가가 12억에서 15억 하는 아파트를 옛날 분양가인 7억에 분양받는 게 특혜고 의혹입니다. 미분양된 아파트를 기다렸다가 네. 정상적인 돈을 주고 정상적으로 샀다 그러면은 이건 의혹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의혹이 되려면은 다른 사람보다 순번이 굉장히 뒤처져 있었는데 이 사람을 땡겨서 아파트를 분양해 줬다던가 뭐 특혜 분양이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 당시에 그 아파트 값이 지금처럼 오를 줄 몰랐을 테니까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진상 실장이나 장영철 경기부원장 네. 이분들은 의혹이 되려면 여기에 뭔가 뇌물성이 있었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뭐 정말 특혜가 있었다던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의혹이라고 보기에는 무르익지 않은 팩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 뭐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돈 주고 쓰는 비서 정도 돼야지 측근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선을 긋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사실은 본질은 유동규가 측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초과이익 환수라고 하는 게 정말로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돈을 가져갈 것임을 알고도 계약을 그렇게 썼다면은 이건 명백한 배임입니다. 그 배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사람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당시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예상 수익률을 7%로 봤어요. 대장동 개발 사업에. 그렇기 때문에 그 7%의 예상 수익 가운데서 성남시가 최대한으로 이익을 끌어오기 위해서 사실은 뭐 초과이익이니 이런 건 상상도 안 했던 거 일이라고 본다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당시의 성남시의 선택은 뭐 문제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최선의 선택이다. 이게 배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본다면 친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계약서가 이제 2015년 7월 달인가요? 5월 17일인가 그때 7시간 전에는 초과이익 환수가 있었는데 7시간 뒤에 그게 빠진 이제 네. 최종 계약서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7시간 사이에 무엇이 고려됐고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뭐 측근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이 배임이냐 아니냐를 밝히는 게 저는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봐요. 좀 그런 점에서 친분 위주로 나가는 거는 네. 본질에서 이렇게 저는 핵심적인 본질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과 또 일부 사람들의 어떤 의혹 제기 등등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더 들여다봐야 하는지 측근이고 아니고의 여부가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배임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화천대유와 관련해 이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었다가 불과 7시간 만에 이 조항이 삭제된 내용이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사안이 그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어떤 그 파일과 인트라넷 등등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됐고요. 이 과정을 과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알았던 것인지 이와 더불어서 이 부분은 또 팩트죠. 대장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 임대주택의 물량이 적었습니다. 화천대유의 분양 물량을 늘려주고 그리고 임대주택 물량을 줄임으로써 그 이익을 상당히 좀 극대화해줬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알고서 있었는지 또한 결재까지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이 부분은 검찰에서 밝혀내야 되는 대목입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두 가지 사안, 그러니까 분양 물량에 대한 조정 문제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문제 두 가지 다 최종적인 목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배임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네. 자, 실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의도적으로 민간의 수익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분양 물량을 늘리고 임대 물량을 낮췄다면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축소하는 것이 되니까 배임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말이죠. 특히나 이렇게 대단히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개발 과정에서 물량 조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용적률 조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넣고 빼고 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총량이 같을 수 있는데 특정 지구만 놓고 보면 여기는 임대 물량이 줄었고 분양 물량이 늘었으니까 여긴 특혜네라고 하지만 이 대장동 지구 개발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비전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말하는 이 지구의 한 10배, 그리고 15배쯤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물량 총량은 같을 수 있다. 이런 오류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측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네. 문제는 초과 이익 환수 부분인데 이게 2010년대 초반에 이미 성남시와 성남도계공 그리고 민간업자가 다 계약을 체결해서 그때는 그렇게 이익이 클 줄 몰랐다. 근데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엄청난 이익이 났다. 네. 그래서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안전장치로 이런 초과 이익 환수 제도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정관상 보면 당시 시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만약에 보고를 받은 적이 지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 정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보고를 받고 묵인 방조를 했다 그러면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 그래서 양측 모두 피해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분은 검찰 수사로 규명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냐의 문제. 야당에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 기소 단계까지 설사 갔다 하더라도 이건 온전히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네. 보고를 했고 안 했는지 아니면 뭐 직접 대면을 했는지 서류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법정에서 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도 좀 의문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대목이긴 하지만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믿게 될지 아울러서 여기서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얼마큼 유지가 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관건이 될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 화천대유 관련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6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름을 밝혔는데 한 명은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만 5명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인사들입니다. 모두 법조인들이고요.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인사들인데 이걸 놓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건 이제 전형적인 프레임 싸움입니다. 이를테면 이 사건의 핵심은 비리와 부정과 부패,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설계를 했느냐.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비리와 부패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돈의 목적을 둔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사람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의 더 큰 이득을 얻을지에 포인트가 찍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뭐 야당이다 여당이다라고 해서 프레임을 나누는 자체가 이거는 이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기 위해서 유권자나 시민들의 시선을 돌리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토건 세력이 결탁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 예를 들면 법조 인맥들, 그 법조 인맥은 누가 끌어들였습니까?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끌어들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핵심은 김만배죠. 그리고 성남시 주변에 있는 인물들, 성남시청과 그 산하기관에 있었던 인물들이 이 사건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거기에 분포되어 있었던 세력이 누구와 커넥션을 맺었는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박영수, 권순일,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까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분이 이분들의 이 명단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우선 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무책임하게 이런 폭로를 한다는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박영수 이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특검으로 임명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네. 그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것만 놓고 그쪽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 논리의 비약일 수밖에 네. 없다. 그리고 권순일 같은 분도 박근혜 정권에서 물론 대법관을 지냈습니다만은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여당이 추천하거나 야당이 추천한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김수남 같은 분도 박근혜 정권 때 검찰총장을 했습니다만 본인도 부인하고 있고 근거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문정권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게 논리적 비약일 수밖에 없죠. 최재경이라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국면에서 임기 말에 잠깐 며칠 민정수석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본인이 이거 나 못해 먹겠다라고 해서 박차고 나간 사람인데 박근혜 정권 사람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홍모 씨라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곽상도 의원이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필경 박근혜 정권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핵심적인 저격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 문제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진영을 나눠서 볼 문제가 아니라 지금 비리, 부패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지금 평론가님께서는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박수영 의원이 폭로한 이 명단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이 본 명단과 이것이 좀 다르다,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정모 회계사가 녹취 파일과 녹취록을 검찰에 들고 가서 제공했을 때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모 회계사의 진술이 혹시라도 선택된 어떤 제한적으로 선택된 증거,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서 일부 선택된 증거만 제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가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모 회계사의 이 녹취 파일에 전적으로 여론이 춤을 추고 호응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사실 여부를 거칠 필요가 있고 균형성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사 뭐 국민의힘 과거에 뭐 박근혜 전 시절에 인사가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 6명 모두가 지금 뭐 그게 6명이 맞냐 틀리느냐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자당의 의원의 폭로를 갖다가 또 이렇게 깎아내렸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것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런 인물들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14년, 15년에 대장동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 법조계의 최고위층이에요. 재벌도 이 정도의 법조 인맥 갖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조계의 최정상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50억씩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혹이, 이건 의혹이죠.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 본인들 정말 극구 나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의혹이 터졌는데 그러면 이 50억의 대가가 뭐냐라는 거죠. 직무 연관성이 있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박근혜 정권 사람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법원의 최고위직, 사법계의 최고위직에 있는, 사실 민정수석이면은요, 뭐 우리가 옛날에 우병우 수석 기억하듯이 법조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검찰총장 말할 것도 없죠. 특검, 대통령도 잡아가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최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명목으로 50억을 받는다는 이런 소문이 녹취록에 또 나왔는지, 그리고 정말로 직무 연관성이 없는지, 이 부분이 어느 정권 사람이냐를 떠나가지고 저는 꼭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법원개혁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저는 국민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언론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 아니냐. 우리가 어떤 뭐 공수처 생기면은 사법개혁이 끝이 아닙니다. 봤듯이 정관예우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정관예우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사법개혁이 대한민국에서 왜 필요한지를 또 한번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뭐 정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선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직무 연관성을 끝까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그 유력 법조인들의 이름 몇 면이 오르내리고 있는 이것부터 좀 반성할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도려내야 될 부분은 좀 확실하게 좀 도려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한편 지금 민주당 경선 막바지로 가고 있는 와중에 이 같은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이낙연, 박용진 후보 캠프에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진 후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나오면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설훈 의원, 이낙연 캠프 소속인데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정식 의원,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인데 이거 국민의힘이냐 답답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저기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파문이 큰데 아무래도 이번 주말에 9일 경기, 또 10일 서울 지역 경선이 있기도 합니다. 일단 영향이 있을까요, 교수님? 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설훈 의원이 이낙연 후보가 이번 경선에서 패배하면은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책임은 이낙연 후보일 거고 그 다음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 저는 서른 의원이 될 거라고 봐요. 서른 의원은 이제까지 뭐 30% 정도는 이재명 안 찍을 거다 불복 발언을 했었고요. 또 대장동 사건이 터지니까 MB 감옥 얘기했었고요. 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도 썼고 구속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친문 강성 지지층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열린민주당 지지층이에요. 열린민주당 지지층의 열의 9이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경선의 전략을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재명 때리기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오히려 기회가 대장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나는 이재명 후보 믿는다. 절대 안 그랬을 거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 천문학적인 수익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이렇게 처음부터 나왔다라면 또는 서른 의원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라면 여론이 여기까지 안 왔을 겁니다. 저는 경기도가 뭐 가뜩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네. 텃밭 아닙니까? 지지율이 높은 지역인데다가 서른 의원의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이낙연 후보에게는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발언들이나 그다음에 또 하나 50억 클럽이랑 유동규 구속이랑 네. 같이 또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구속은 아직까지는 3억 원 이외에 더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3억 원은 개인적인 뇌물로 보여요. 그러면 50억 클럽은 아직도 조사가 돼야 돼요. 또 야당 인사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유동규 구속이나 50억 클럽으로 인해서 민심이 확 이재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이낙연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네. 사실상 제로다. 이렇게 본다면 경기도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경선의 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관건은요. 이번 주 3차 슈퍼위크까지 치러지는 가운데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후보가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지 그 여부일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뭐 예상컨대 결선 투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호남 지역,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도 이 대장동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자, 현재 서울,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 단위에서 누적 득표율이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10일 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상은 대체로 나오고 있는 네. 바입니다. 오히려 서울, 경기 지역에 대한 이 최종 투표 결과는 오히려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늘어날 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박정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후보의 선거 캠페인이라든가 전략 등이 다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는 이제 원팀이 형성될 수 있을지 아니면 원팀이 불발되고 내분으로 인해서 적전 분열로 인해서 민주당이 더 큰 위기에 직면할지 이 여부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른 의원 구속까지 언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오히려 저는 역으로 이분이 이낙연 캠프의 좌장이신데 이낙연을 돕는 것인지 아니면 이낙연을 회방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결국에는 형식상으로는 이낙연 이분이 이제 패배했을 경우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마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긴 하겠죠. 하지만 네. 이 내분과 갈등상이 과연 유기적으로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본선으로 들어가면 본선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대장동 게이트 사건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연 연루되어 있느냐 아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게 돼 있는데 이걸 부상하게 만든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 쪽이 이낙연 후보 측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망과 감정이 네.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이 후유증으로 상당 기간 원팀이 아니라 분열된 채로 이 선거 국면을 맞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